네, 대장동,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의도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꼈었는데요.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진행한 최고위원 회의 이후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눈치 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약간 보복 수사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뭐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단 소환 조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출석 요구가 맞는 출석 건데요. 요구, 예. 그 소환 조사를 6일 소환에 응해달라라는 그런 문자를 저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들여다봤더니 공소시효가 지난 대선 때 네. 그 대선 선거가 끝났던 그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 9월 9일 날 끝이 납니다. 예, 얼마 안 그 전에 남았죠? 예.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6일 날 소환 조사에 응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보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난 그러니까 예, 21년 저희가 10월 조금, 20일 예, 자세한 다뤄- 내용이 그러니까 예. 뭐 그 내용들 다루시겠지만 예. 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인가. 예. 저희가 보고 또 법률을 다루고 있는 뭐 예.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네. 허위사실 유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두고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났고 또 이제 네. 뭐 정기국회가 시작한 즈음에 예.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하니 저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예.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왜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또 네네. 자세히 들려주시고요. 어제 보좌관의 전쟁입니다. 이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또 언론을 타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 보셨는데요. 그 웃으면서 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오늘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지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 허위사실 공표, 그렇게 녹록한 그런 혐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2018년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대법까지 간 일이 있었죠. 예.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먼지떨이라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오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비용을 431억 원 넘게 보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을 그렇습니다. 다 보전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언론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세 가지 같습니다.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예. 하신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강론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말이 다르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경우가 한국 현대 정치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마치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인 것처럼 고착화돼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미국의 경우를 들자면은 미국의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라든지 또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로 그랬는데요. 이게 그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특히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녀와 절대로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탄핵 문턱까지 갔다가 예. 겨우 기사 회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하필이면 예. 지금 정기국회 시작한 지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리고 여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솟아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긴 한데 예. 9월 9일이 공소시효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8월 29일에 경찰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송치가 됐었죠.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이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치적 복선이 없는 사건이 예.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런 그 이유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그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 이게 상실되냐 마느냐 이게 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현재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과정에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근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4년에 공천권이나 뭐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을 때 이야기고요. 그것은 예.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의원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닉슨의 그 거짓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을 네. 보면 첫 번째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2021년 10월 그래픽 20일 날 보여주시죠. 예.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그 식품연구원에 네. 대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 같다라는 말을 직접 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했던 이 네. 협박 부분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쟁점이 또 있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돼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김문기 씨가 있었습니다. 처장, 예.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시장 재직 시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하위 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시에 그 이재명 시장일 당시에 몰랐던 상황을 자신이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언론 보고 알았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의 결제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쟁점으로 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을 자신은 주장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 사실 유포는 어디까지나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네. 되는데 낙선 목적인지 당선 목적인지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낙선 목적일 때는 상대 후보를 비방을 함으로써 낙선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해당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를 예. 하기 힘들고 털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얘기하면서 50억 클럽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 연관되는 일들에서 네. 이재명 지금 당대표와 연관성을 찾기 힘드니 결국은 이런 작은 사안으로 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이 법과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 네.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 보복 예. 수사다 이렇게 자,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다. 지금 이렇게 네네. 결론을 내리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발언 중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가 직무유기 혐의를 운운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 이 발언에서 협박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건데 이 직무유기라고 했다는 이 발언이 조금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거의 다 예. 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김 앵커께서 첫 번째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직무유기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던 이재명 지금 현 대표는 그 당시에 예. 후보이면서 경기지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김문기 이러한 그 쟁점은 후보로서 당선 내지는 낙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쟁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 이제 백현동 얘기를 할게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어서 예. 실제로 그 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가 다시 성남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자체도 결정권은 성남시가 있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성남시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지금 성남시는 오늘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보낸 공문 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제가 지금 것 말씀을 같은데요. 드리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 준주거 지역이 이게 4단계로 지금 용도 변경을 예. 했는데 애초에 국토부는 거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나 이 자체는 성남시가 결정할 일이지 국토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네. 것을 분명히 그 공문에다가 적시하고 있는 데다가 바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3번이나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현 대표죠. 현 대표의 2006년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었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사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김모 씨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의 중요한 그런 임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땅을 사고 산 이후에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2단계가 아닌 4단계까지 해주는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국회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예. 직무유기로 지금 밀어붙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자체가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예. 것이 지금 네. 경찰과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 공문으로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예, 이제 알 공문에 것 보면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안 이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이 공문에 대한 사실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앵커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네. 저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쟁점과 지금 이 깊이 있는 사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안 하나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과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문 하나만 딱 별개로 떼어서 보면 공문이 뭡니까? 어떤 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보면 커버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둘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국토부가 그 당시에 성남시 기초단체에 행했던 일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백현동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 중에 국토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가해왔고 그 용도 변경까지도 계속해서 압박해 온 과정이 있어서 성남시장이 하고자 했던 민간인 개발에 그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이미 증언한 것이 있고 언론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그 내용은 별개로 두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협박을 당한 느낌이다 아니다 이 사안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닌 것 이 얘기는 좀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받은 공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받은 거죠. 2014년 11월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답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답변했던 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아니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그 당시 백현동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신 있게 국토교통부 그것도 앞에다가 박근혜를 붙여가지고 박근혜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문에 이런 걸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이 최근에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자, 이게. 정호긴 의원님. 그런데 이제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발언들이 이제 허위다, 이게 입증이 된다 해도 이게 난 착오였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이제 입증 여부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소환이 아니라 그랬는데 소환 아니에요.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출석 요구와 관련해하고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 외에도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이제 그 후에 9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그 결론을 내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알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문제냐면 단순히 그때 그 말을 했는데 그때 감정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2006년 및 그 후에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시아 디벨로퍼와 함께 거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익을 남겼을 때 7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다시 다뤄질 거라고 위반으로는 봅니다. 바로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지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뒷배경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도 지금 다른 케이스가 건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두 분이 오늘 밤새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출석 여부를 두고 지금 당 대변인하고 당의 그 법률단장 사이에도 좀 오늘 이견이 있던데요. 당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좀 실려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의원님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팽팽합니까? 이재명 그 당대표가 소환에 응해서 소환이 아니죠. 출두에 응해서 그들이 검찰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서면 질의한 거 지금 답변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건 중에 2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고 또 한 건은 지금 준비 중이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전격 조사에 응하라 이 말은 포토라인을 세우고 싶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 질의를 왜 먼저 안 했냐 그 지적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좀 됐는데 검찰은 또 이 서면 질의에서 발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3건 중에 2건은
보냈다 이렇게 예, 얘기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예.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이제 주변에다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서면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고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대요. 실제로 열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뭐 그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출두해달라는 게 더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이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출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토라인 앞에 서도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기 국회도 열리고 있고 어떻게 이전에 그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였긴 하지만 예. 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된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팽팽하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전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걸로 네. 봅니다. 추석 밥상 민심까지 좀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남 위원장님도 잘 네. 모르시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냥 그 시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 요구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출석 요구를 하고 또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도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아마 배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서면 질의는 8월 19일에 한 것으로, 그리고 8월 31일에 출석 요구를 해서 9월 1일에 받은 것인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핸드폰에 나온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소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9월 1일인데 검찰에서는 8월 31일에 보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상당히 그 여야 간의 갈등 상황 내지는 긴장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추석 밥상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도 그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당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대명, 확대명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는 자가당착, 예.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제가 말꼬리를 선거법 잡는 것 같은데 짧게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명제 때문에 지금 소환에 아니 그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 저는 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안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사실에 대한 부분이 결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 중에 후보 시절에. 근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미 주가의 주범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출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 뭐 아주 지금 뭐 오늘 제가 여기 직접 들어오기 전에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그런 말이 떴더라고요.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방탄, 이재명 부부에게는 속도전 내고 네. 있는 검경 수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아니 꼬리를 말씀드리고 잡으셔서 싶습니다. 제가 살짝 말씀만 요 답변만 네네. 드릴게요.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녹취록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쪽도 있고 지금 그 당사자들은 바로 이게 애초부터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일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주가의 주범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남영희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조금 조심해서 그 언어 순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보도가 방송 있더라는 중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의 주가 주범으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 뉴스타파입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평등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예.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오늘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SBS에서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하신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1인 매매에 대한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라서요.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추가 보도가 있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